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맹활약 중인 심혜섭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업 밸류업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예. 관심 가지고. 네, 오늘은 사실 얘기할 거리가 많으면 네. 좀 무서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슈가 많은 최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불공정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러한 상장사 사례를 통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일단 정부 쪽에서 그 밸류업 세제 지원안을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일단 들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그리고 밸류업이 잘 안 되는 기본적인 원인은 자본시장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오늘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불공정한 사례가 많고 그런 것들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가장 큰 근본 원인이고요. 사실 예.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게 맞죠. 그리고 조세제도는 조세제도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거기에 이념이 투여돼 있기도 하고 부를 분배하는 목적이 투여돼 있기도 하고 그런 목적이 투여돼 있는데 사실 밸류업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목적이 있고 원래는 세제는 세제 자체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설령 밸류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한다거나 의무 공개 매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합병의 불공정한 이제 합병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첩첩이 쌓여 있는데 네. 이런 제도 개선과 이제 함께 풀어야지 아마 시장도 납득할 것이다. 사실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계가 상당히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당근책을 다 제시하고 나면은 과거에는 앞으로는 좀 더 상당히 이제 저항이라든지 반발이 예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근과 채찍은 인센티브랑 규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당근만 막 주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입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되면 더 저항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예. 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냥 단순히 채찍만 그때 들이대면은 그렇죠. 얼마나 또 반발이 더 심하겠어요. 네, 사실. 저항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을 전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장사 사례들로 좀 이 거버넌스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변님이랑 제가 만나기 전에 우리 어떤 얘기 해볼까 했는데 이 불공정한 자본 거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입장을 전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볼 게 바로 두산 쪽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까지 일단 어떻게 변하는 거고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이거나 네. 두산 밥캣 주주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거래가 상당히 복잡한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그림 통해서 아마 준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네. 적절하게 저희가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거래가 두 가지가 예. 있습니다. 사실 두산 밥캣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인데요. 네, 지금 그림으로 나오죠. 예, 맞습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을 이제 떼어내는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 신설 회사가 설립되는 그런 첫 번째 거래가 있고요. 네. 그렇게 그렇게 떼어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와 교환을 통해서 이제 합병을 하는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를 받고 합병을 하는 첫 번째 거래가 있고요. 네. 거기까지 이제 쭉 일련의 거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6%의 주주도는 나중에 부는 그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예. 나머지 이제 46%를 뺀 일반 주주의 돈, 54%는 나중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 합병함으로써 주식 포괄적 교환, 이전 교환이 사실 합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합병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그런 거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래부터 일단 복잡하죠. 네. 예, 첫 번째 거래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밥캣에 대한 지분 46%는 저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경영권 지분이에요, 사실.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를
좀 이제 공정한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두산 바켓의 시총 곱하기 46%만 받겠느냐?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건 물론 이제 공정하게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건 간에 그게 현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46%저 지분을 만약에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매각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인적 분할해서 떼어낸 다음에 다시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함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경영권 프리미엄 어디 갔는지 뭐 완전히 소멸되고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신기한 사례예요. 일단 두산 바켓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46%의 지분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이거 뭐 다 떠나서 사실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그냥 사라지는 게 소멸하는 게 상당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만큼 더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무하게 되는 그러한 네. 행태로 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회사 뭐 보통 요즘 많이 논의가 네. 되는 게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은 뭐 이 부분이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은 에너빌리티로 귀속될 수가 있는 가치거든요. 그 가치가 이제 소멸됐다, 상실됐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 A라는 결과, B라는 결과 이걸 그러면 공정하게 놓고 이사들이 비교를 했느냐? 안 했. 이게 만약에 부정이 되면은 사실 배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사적인 문제도 성립이 가능한 그런 중대한 사안이에요, 사실은. 네. 과거에 보면은 동부건설 같은 경우 자사주를 뭐 지배주주에게 처분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제 하나도 안 받고 처분했다, 시장가대로 처분했다. 이럴 때 사실 과거에 배임죄가 성립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사실 요거는 뭐 첫 번째 거래가 일단은 그 46%의 돈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뀌는 요 첫 번째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나머지 이제 54%의 돈, 이제 54% 주주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결국에는 쭉 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으로 바뀌죠. 그럼 비율 문제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예, 과연 이게 공정하느냐? 지금 작년에 보면은 두산 바켓 같은 경우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거의 1.3조 원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캐터필러와 경쟁하는 아주 경쟁력이 있고 시장 지배력도 있는 좋은 기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상당히 많고 지금도 뭐 PBR만 놓고 볼 때는 뭐 0.8이다 이렇게 되지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가지고 있는 수익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뭐 10조에서 15조 정도 될 수 있는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좀 속상할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뭐 그리고 또 뭐 그 일단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두산 바켓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 두산 로보틱스는 뭐 매출액도 500억 정도에 불과하고 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뭐 상당한 마이너스고 뭐 200억대 뭐 100억대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사실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합병 비율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근데 실제로는 두산 로보틱스는 약 6조 원 밸류로 인정을 받고 네. 두산 바켓은 약 현재 시가총액대로 약 5조 원 정도의 밸류를 받아가지고 지금 합병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런 가치 있는 실제로는 10조 15조 받을 수 있는 두산 바켓의 주식 대신 가치가 거의 없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받는 게 그럼 과연 이제 정당한 거냐, 이 합병 비율이 합리적인 거냐, 이게 과연 어떻게 하다가 된 거냐, 이거 뭐 다툴 수는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제가 중간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이제 밥켓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밥켓에 이 투자 부분이 신설이 돼서 이제 로보틱스 밑쪽으로 가는 요게 가장 큰 지금 이 두산 지배구조 구조 나올 때 얘기되는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시장법 따르면 상장회사 합병할 때 그 상장회사가 시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합쳐지는 회사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는 회사가 그 적정한 가치대로 네.
서로의 그 비율 문제에 있어서도 적정한 가치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냐가 관건인 건데 지금 보면 두산 밥개 같은 경우에는 에너빌리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있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래 자체 이제 사업으로 가져갔던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밥개 예. 쪽에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이 구조로 가게 된다면 밥개 주주들 입장에서 이 한 주를 두산 로보티스 0.6주 정도로 이렇게 바꿔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맞는 거냐 네. 이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게 맞는 거냐. 그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두산 로보틱스 주식도 사실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현재. 그러니까 미래 가치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뭐 그 주식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뭐 나중에 받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일인데 누가 길을 가다가 뭐 좋은 이제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뭐 누가 가져간다. 그때 근데 그리고 그 가격이 현재 이제 시가대로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은 누가 그 길 가면서 뭐 보물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시장 투자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해요. 뭐 시장은 이제 조울증 환자다. 기분 좋을 때는 이런 가격을 제시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이런 가격을 제시했다 그런다고 하는데 기분 나쁠 때 이런 가격을 제시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합병이 된다. 그러면 이거 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실 네. 가치 투자의 원리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코스탈리니케라고 해가지고 뭐 걔가 앞서가기도 하다가 뒤서가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예. 하는데 이제 뒤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게 두산 밥캣 주주들 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한 이제 딜이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거래가 있으면은 그것만 딱 없어지면은 그분들만 손해를 보고 끝나면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장 신뢰가 무너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죠. 사실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사면 뭐 합니까? 그러면은 뭐 합병된다. 이제 어딘가로 이제 합병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받는 돈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사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그런 주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실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누구한테 좋은 내용입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 두산 입장에서 두산 밥켓에 대한 지배력이 확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뭐 두산과 지주회사 두산을 또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들. 지배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가지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설명을 좀 드렸고 예. 또 불공정한 자본 거래의 또 한 사례를 한 네. 지난달쯤에 좀 얘기가 됐던데 동아타이어도 헐값 합병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짧게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요거는 어떤 부분이죠? 예, 역시 동아타이어 역시 뭐 PBR이 네. 현재 장부 가치가 한 0.45배 정도로 인정을 받아서 합병이 또 진행 중이고요. 특히 이 경우는 사실 인적 분할이 된 지 7년도 안 됐거든요. 7년도 안 됐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합병한다. 그러니까 떼놨다가 또 합병하고. 예, 이거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장이라는 게. 게다가 보면은 동아타이어 공시 보면 다 그렇게 버젓하게 써 있어요. 사실 지주회사 요건 같은 것들을 예. 지주회사는 지금 DN 오토모티브인데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한다 그러면 사실 동아타이어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 합병을 한다는 목적 자체가 이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합병을 다시 하면은 물론 뗐던 것을 다시 합병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예. 그런 걸 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래서 어떤 게 변화된 게 있을까요? 대주주 예, 지배력밖에 없다. 예, 그렇죠. 뗐다가 다시 합치는 게 아무것도 변한 게 물론 이제 DN 오토모티브는 뭐 밑에 있는 두산 동작기계를 인수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변화가 거의 없다.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동아타이어 주주 입장에서는 변화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지금 이제 다시 합병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배당 늘리고 이런 예. 유의책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예, 모르겠습니다. 배당이라도 많이 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 늘 수도 있고요. 예, 여기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두산이어서 이쪽도 좀 보려고요. 네. SK 쪽인데 SK그룹 리밸런싱이 아주 활발히 이제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일 이사회 SK 여는데 이 얘기가 아무래도 될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과
ENS. 네. 어떤 것이 쟁점인지 짚어주세요. 일단 상당히 규모가 큰 합병이다. 그렇죠. 사실 두산도 상당한 규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바켓이 예. 실제로 만약에 M&A 시장에 나온다면 10조에서 15조 정도는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공정 합병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최근처럼 연달아 이런 그러니까 큰 규모의 예, 그렇게 규모가 크면은 사실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우리나라 사회의 사람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두산도 엄청나게 큰 딜인데 네. 여기는 SK 이노베이션은 한때 지금도 시총이 뭐 10조 넘습니다만은 뭐 시총이 30조 원이 넘었던 그런 기업이고 사실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들이 또 2차 전지 미래를 또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기업이고 또 물적 분할 후 상장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고 사실 제가 잠시 뭐 찾아봤습니다만은 그 소액주주 숫자가 지금 네. 40만 명이 넘어요. 아. 두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예. SK ENS는 사실 비상장사고 SK가 사실 지분을 가지고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 또 18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사실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합병이다. 예. 그런데 이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될 텐데 네. 물론 이제 아직 공시가 안 나오고 해서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쪽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쪽의 부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의 부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약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2,400조 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딜이 연달아 발생하고 이거를 주주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10조에서 15조,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조 이런 돈들이 그냥 사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누군가의 주머니로 옮겨진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사실 시장의 신뢰라는 거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2,000원을 뺏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골목길에 아무도 안 갑니다. 그렇죠. 그 예. 말씀 해주시는 결국에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시장의 신뢰는 더 낮아진다. 우리가 프리미엄해야 되는데 더 디스카운트 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한국 시장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게 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바켓 같은 경우는 진짜 외국인 주주 많거든요. 사실 사업도 외국에서 벌이고 예. 있는 사업이고. 네, 근데 네.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네, 그런 안타까움을 또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한화 얘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거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왜 M&A 뭐 흡사병 이런 거 아니고 공개 매수를 왜 택했을까?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한화에너지가 한화 공개 지분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개 매수는 5% 이상 사게 되면 그거를 이제 네, 하게 맞습니다. 되는 건데 왜? 하나 주식이 많이 싸지 않습니까? 현재 네. 뭐 PBR이 뭐 0.2대이잖아요. 그리고 공개 매수하는 가격도 장부 가치 0.28 정도 되는 굉장히 뭐 사실 프리미엄을 10% 프리미엄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가치 0.28이다. 하나는 상당히 상위의 재벌 기업이거든요. 뭐 아마 7위 정도 하지 않나 싶은데 7위, 8위 정도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 정도 되는 큰 기업이 사실 장부 가치의 0.2대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게다가 여기서 이번에 매수하는 지분이 사실 굉장히 핵심 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한 43%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함으로써 과반이 넘어가는 그런 지분입니다. 이런 핵심 지분을 이렇게 싼 가격에 이거 매수하는 일이 잘 안 일어나죠. 그냥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죠. 그러면 이게 뭐 사실 시장에서 그냥 파는 건데 큰 문제가 있는가? 그게 무슨 문제냐? 사실 가격대로 주고 사는 건데 큰 문제냐? 게다가 10% 프리미엄도 주지 않았느냐? 또 게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의 지금 장부 가치의 0.2x대를 이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자본 배치를 한 것도 현재 경영진이고 그 경영진이 한화 에너지 경영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고요. 이걸 만약에 이 정도로 장부 가치를 인정받지 못, 장부 가치 0.28% 28대로 공개 매수를 할 거면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기업 가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이게 내가 의심받을 만한 거래가 아니다. 이건 너희 일반 주주들이 돈을 지배주주한테로 옮겨가는 딜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죠. 뭐 예를 들어 배당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IR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PBR 0.2대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상당히 큰 문제는 뭘까라고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딜이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결국엔 승계 이슈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얽혀 있는 부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특히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세 세 형제가 50%, 25% 이렇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당연히 그냥 주주 돈을 일반 주주의 주식을 싸게 매수하면은 뭐 굳이 뭐 상속세 많이 낼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일반 주주 회사 저평가 시켜서 저평가 시켰다고 이제 하기는 뭐 물론 이제 의도를 확신하긴 할 수 없지만 그런 지금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업도 회사가 저평가를 시켜서 아니면 혹 우연히 저평가가 되었을 때 뭐 매수하면은 뭐 그다지 큰 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상속이 가능한 뭐 또 승계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알아보니까 하나 쪽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과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별개로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게 잘 이뤄진다면 결국에는 이 삼형제가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가 한화 또 하나가 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이러한 구도가 잘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이슈라서 다시 한번 전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20여 분 동안 너무 뼈 때리는 말씀만 해서 좀 아파요. 그래서 그 밸류업 참 잘하는 기업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상 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건 우리가 또 칭찬해줘야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매시주금융지주 같은 사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사실 자본 배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생산적으로 잘하면은 지금 굉장히 가치가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다른 금융지주사들 사실 최근 뭐 좀 밸류업 하면서 조금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같은 금융지주사인데 왜 여기만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느냐? 자본 배치만 사실 잘해도 또 주주들에게 효율적으로 주주 환원하고 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 뭐 그냥 뭐 시장 다른 주식들 다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핑계댈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뭐 엄청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잘하는 기업 얘기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두산과 SK 하나 사례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거버넌스 구조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밸류업과 연계되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혜섭 변호사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